네, 그럼 지금부터 봄맞이 학부모 입시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네. 제 경력이나 실적은 그냥 어차피 인터넷 검색하면 어딘가에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거의 매년 웬만한 아이들 스카이하고 뭐 메디컬은 다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낸 아이들 뭐 학교가 당연히 과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외고, 자사고 이런 다양한 고교 유형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유리할까요 하는 질문은 나중에 구글 폼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약간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제가 지난주에는 파트 1, 2, 3까지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파트 4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의 일반고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기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파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일반고를 보내면 될지 아니면 외고 보내면 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세워드릴 거니까 잘 듣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변화하는 대입 맛보기 파트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2025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라는 책을 보고 원장님께 이거 책이 너무 좋은데 혹시 이걸로 같이 간담회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흔쾌히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레퍼런스를 다 적어놨는데 이 책에서 나온 게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설명회를 듣고 이걸 한 번 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그냥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오늘 가시는 길에 뭐 서점 가셔서 사서 종이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대입제도 변천사라는 파트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대입의 역사를 말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입제도의 변화라는 게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라는 걸 연구하는 학교 2013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 고1부터 하게 되는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확대된다. 뭐 대학별로 시험을 본다라는 걸 듣고 당황해서 그러면 대체 사교육을 뭐를 더 추가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건 저희 오빠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전의 대입 제도가 어땠는가를 보는 게 앞으로의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는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의 변천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걸 많이 배워요. 저는 뭐 학사까지밖에 안 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 서기 전에는 대학원 다니고 있는 저희 친구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대입에서 자격 국가고사제라는 표현 하나 그리고 대학별 고사라는 표현 하나를 오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수능이 어떻게 되고 있죠? 9등급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공통과목이 늘어나죠. 수학이 공통과목이 증가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수능의 변별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런데 대학별 고사라는 용어 1960년대에도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코 새로운 흐름이 아니고 이제 저 대학별 고사라는 형태는 원래 있었던 거고 사실상 우리 입시에서 사라진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냐면 옛날엔 대학별 고사가 단순한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을 물어보는 걸로 변화할 거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학교는
면접이지만 시험을 봐요. 왜일까요? 내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험을 봄으로써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역량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요. 이 중에 지역균형 전형만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물어보고 일반 전형은 문제풀이를 해서 설명하는 면접을 봅니다. 그럼 그게 면접일까요? 대학별 고사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쵸, 대학별 고사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전형에서 제시문을 주고 8분 동안 제시문을 읽은 뒤에 5분 동안 답변한 걸 녹화하는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에요, 고사예요, 고사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계열 적합 전형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21분 동안 문제를 풀고 7분 동안 교수님들 앞에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 친구의 답안을 뭔가 논술이라는 시험 형태로 측정하는 걸 국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형태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대학별 고사에 대한 게 궁금하시면 제가 잠깐 드립을 칠게요. 구글에 관악산 노루 점핑이라고 쳐보세요. 진지하게 들으실 게 아닌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서울대 법대가 한참 옛날이에요. 진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뭐 관악산에서 노루가 뛰어다닌다 했나? 그거 영어로 말해봐라 라는 게 면접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성적이 낮은 애가 운 좋게 대학별 고사 보게 돼서 관악산 노루 점핑이라고 한 거예요. 붙었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대학별 고사가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떠한 자료가 나온다면 그게 지금은 옛날처럼 깜깜한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게 드립이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면 실패한 드립이거든요. 원장님 아시죠? 아니 그럼 자기 젊은 거예요. 나는 서울대 법대가 대학로에 있었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방통대가 서울대 네. 법대 건물이었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튼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대학별 고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원래 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뭘 말씀드릴 거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언제 생긴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2000년대부터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입학사정관 제도로 정립이 되고 실시가 잘 된 건 약 2009년 이후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그 전에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좀 반영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모델을 따온 거긴 한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생기부를 기록한다는 그 본질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생기부를 쓰는 거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있던 거예요. 저희 때는 더 길게 썼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에서 옛날에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 편해지셨다 하는 거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희 때 봉사 시간도 채우고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적고 과목별로 독서활동도 적고 독서활동 특기사항도 적고 거기에 세특에다가 자율, 진로, 동아리까지 다 적던 시대거든요. 거기다 자소서도 쓰고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걸로 갈 때는 추가로 증빙자료까지 내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생기부만 봅니다. 심플하죠? 심플해요. 진짜로. 네. 2013년에 네. 담임이 입학사정관대로 서울대를 원서 쓰겠다니 준비해놓은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쇼핑백에 하나는 교내용, 하나는 교회용 해가지고 두 가방을 학교로 보냈었어요. 저희 때는 그 캐리어에 자료 들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2살 윗세대는 캐리어에 들고 갔고 저희 때 이제 내는 자료 개수에 제한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소논문 같은 걸 써서 낸다 하면 그거 이제 애들이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생기부만 챙기면 돼서 이 기준만 이해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소논문 안 쓰시잖아요, 그죠? 네. 소논문 쓰기 대회도 나갔어요. 맞아요. 그 기록도 되고. 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냥 우리 아이들 특히나 5등급제를 적용받는 아이들은 내신이랑 생기부 기록 딱 두 개 심플하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을 쓰면 하나 더해서 수능 최저까지 보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 대입 표준 전형 체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이거예요. 표준 대입 전형 체계인데 이 틀에서 전혀 아직은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료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설명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그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는 교과 중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내용을 보는 종합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중심 전형은 원래 처음에 나온 건 내신 성적만 가지고 줄을 세워서 뽑자는 거였어요. 근데 딱 듣고 드시는 생각이 저같이 부산에 있는 그냥 일반고를 나온 아이랑 서울에서 저기 휘문고 나온 아이랑 내신이 똑같이 1.5라고 할 때 부산 일반고 1.5짜리 사실 서울대를 가면 안 돼요. 네, 저희 학교 기준이에요. 근데 휘문고 1점은 1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과 성적에 대해서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런 걸 보정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에서 Z 점수를 활용을 해요. 이제 없어집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Z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대랑 고대에서 많이 썼었어요. 어떤 거냐면 식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남들에 비해서 내가 1등급이어도 얼마나 잘한 1등급인가를 통계적으로 봐서 교과 전형에서 보정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교과 전형에서 면접도 보고 이런 방법들을 하다가 지금은 아마 요 체계로 고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신 성적 플러스 생기부. 그러니까 이런 식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준 편차가 그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 플러스로 이제 이 친구의 서류 내용이 어떤가를 보는 식으로 약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이미 교과 전형 뽑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대표적이에요. 연세대는 그래도 내신으로 줄 세워서 뽑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어느 정도 거르고 나면 그 안에서 서류 평가를 약 10%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 10% 영향이 굉장히 커서 1.3짜리는 떨어지고 내신 1.4는 붙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과든 종합이든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어쨌든 생기부 내용이 중요해지는 게 핵심입니다. 저 혹시 추가 설명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어렵죠? 그 교과 전형에서 왜 그렇게 생기부 서류를 반영을 하냐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교별로 교과 성적의 편차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 성적의 신뢰도에 대해서 대학들이 의구심을 가졌다는 게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교 학점제 이전, 지금 고2, 고3이 적용받고 있는 내신평가 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고3이 되면 아이들이 내신 등급 안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한 두세 과목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때는 3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이 등급제라서 1.01부터 1.15까지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과목의 모수가 줄어드니까 교과로 이제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대학들이 이런 전형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등급제가 되면 그럼 당연히 서류 평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설명이 좀 길었고 논술 전형은 사실 저는 쓸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논술 전형 합격자의 출신 고교 혹은 거주지를 보면 그냥 서초, 반포, 강남으로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제가 뒤에서 문제 보여드릴 텐데 수학 문제를 서술로 풀어내서 이과 같은 경우에 서술로 풀어내서 나의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 교육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선생님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합격자가 수렴합니다. 아, 여기 학원에서 근데 그 성대의대 맞죠?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포.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네, 힘들죠.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에서 원점수 88점 받아야 광운대 논술 가서 끄적거릴 수 있다. 맞아요. 제가 뒤에서 학교별로 그 논술 전형 그 출제 범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학원에 논술 전형이 수렴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 전형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논술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고등학교 갔어요. 내신이 올 3등급 이하예요. 기준이 그겁니다. 바뀐 등급제 기준으로 올 3등급이면 상위 60% 바퀴예요. 그러면 어차피 교과 종합으로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논술을 고려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학종을 챙겨보시고
올 3등급 이하가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이라는 걸 나중에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 뒤에서 제가 자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형들은 그냥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수능 위주 전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검색을 뭐라고 하시냐면 정시 40%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대학들이 정시 40% 선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축소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여러 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제 오늘 날짜로. 무슨 의미냐면 수능의 변별력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 통합 수능만 잘 봐서는 자연계열 학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전형 방법을 도입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생기부를 보고 있어요. 올해에도 봅니다. 대신에 아직은 서울대에만 아주 생기부 기록을 꼼꼼하게 본다면 앞으로는 그런 생기부 기록을 정시에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그냥 모든 입시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그냥 이해를 하실 때는 모든 입시가 학생부 종합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어차피 지금 중2, 중3은 엄마 말을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면 어차피 오늘 막 이거 듣고 가셔서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해봤자 싸워요. 대신에 어떤 것만 해주시냐면 아이들한테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학교에서 졸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버릇없게 앞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기록을 잘 해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봤던 생기부 제일 진짜 끔찍했던 생기부가 다른 과목은 성적이 괜찮은데 한문이 30점대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문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회의감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적어놨는데 저한테 스카이를 쓰고 싶다고 원서를 쓰러 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적는 게 선생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애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선생님이 좀 짠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거를 저는 해주시길 바라냐면, 어쨌든 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거 종합전형 기록 내용도 볼 것이고 이 아이들이 성실성을 평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차라리 좀 못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거, 선생님께 대들지 않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부터는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뭐만 말씀드리냐면 서울대, 의대의 면접 문제를 보시면 내용이 수학과학이 아니죠. 의대는 대부분 MMI라고 해서 다중 미니 면접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이 친구의 선택을 물어봐요. 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가 의사예요. 어머님들도 의사예요. 실제 계실 것 같긴 한데, 내가 의사인데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2명이 왔고 중증도가 똑같습니다. 17살, 여기는 80대 노인. 누구 먼저 살려야 되죠? 아니에요. 선착순.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17살을 살린다고 하실 텐데, 하나 제가 조건을 추가해 볼게요. 이 80살 노인은 독지가예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했고 고아원도 설립한 분이에요. 17살짜리 애는 왜 이런 중증도가 됐냐면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다쳤어요. 그럼 누구 먼저 살려야 되죠? 그냥 선착순 혹은 진짜 중증도 혹은 회생 가능성이 높은 순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자, 제가 여기서 위험한 발언을 한 번만 하자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말해도 되나? 초등 의대반에 가서 수학 문제만 풀어요.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진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 사고치면 기사가 크게 납니다. 똑같은 데이트 폭력 혹은 어떠한 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죽이거나 의사가 죽으면 사고가 크게 나요. 대학들은 그러면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아이들이 문제만 잘 풀기를 원할까요?
작년인가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접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점 커진 상태고 어차피 이건 수학 잘 풀어봤자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중3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중2 학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책 읽는 것까지는 중2는 읽으라 해도 안 읽기 때문에 그 제가 말했던 딜레마 상황들 있잖아요. 유튜브라도 같이 봐주세요. 애한테 답하라고 하지도 마시고 안 하잖아요. 전 그 나이 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런 딜레마 상황이든 의대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 같이 볼까 하고 그냥 말은 웬만하면 걸지 마세요. 싸워요, 어차피. 안 싸우세요? 저 되게 많이 싸웠는데 그 나이 때.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해주시는 게 지금 선행학습 막 3년치 더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대학 갈 때 도움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약 6개월에서 1년 진짜 미니멈으로 그 정도를 했을 때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생각할 시간이 진짜 아예 없습니다. 여튼 그 서울대 면접 문제도 이렇고 그 연세대 면접 문제 더 끔찍해요. 이거 8분 안에 읽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면접 수업을 좀 많이 하는데 아이들 수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면접 수업을 했을 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하면 이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시에서도 연대가 면접이 있어요. 국제 계열은. 그 친구들은 가르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대학별 고사의 확대가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는 중학교 때 하지 않으면 공부라기보단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려대 자연계열 문제인데 보시면 제시문을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말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연현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개념의 예시를 찾고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거 수학과학 지식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대학별 고사들이 원래도 이런 형태였고 지금 서울대학교가 2028 대입 개편안을 예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면접을 조금 더 중해 질문을 하겠다. 즉 뭔가 정확히 탐침 질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했어를 물어보는 형태로 바꾸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이들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2028 대입 개편안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입 개편안은 저 말고도 인터넷에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이 책 비롯해서 다른 자료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교 학점제 도입 그리고 내신 성적 전 과목이 상대평가인데 석차 5등급제입니다. 즉 내신의 변별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9등급제는 1등급이 4%인데 5등급제 1등급이 10%입니다. 그러면 옛날 1등급 지금 1등급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이런 Z점수라는 보정치라도 있었는데 이것조차 사라지면 대학들이 뭘로 구분을 해야 되죠? 똑같은 1등급을? 네, 생기부 내용 가지고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대입 전형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그 당시 교육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던 게 수능을 자격고사화를 하자. 그리고 내신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별을 낮춤으로써 과도한 입시 경쟁을 억제하고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아이디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건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론은 뭐냐? 2000년대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그 논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을 때 변화하는 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 탐색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 수가 많으니까 9등급제로 해도 그렇게 입학사정관제를 해도 파행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한 학교에서 1등급이 과목에 한 명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저 때도 그 사탐 같은 경우에 전 과목에 1등급이 한 명 나오는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1등급이 없는 과목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서. 그래서 5등급제로 갔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생기부 기록을 보겠다라는 게 모든 대학의 핵심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은 말 할게요. 왜냐하면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은 내신의 변별력이 줄어드니까 생기부 기록이 중요하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입제도 개편안도 되게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저희가 알고 있던 수능은 선택 과목이 있었죠. 근데 지금 바뀐 수능은 절대평가 2과목에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화학과를 가요. 공통과목만 했어요. 애가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얘가 정시로 대학을 화학과를 썼는데 이 친구가 대학에서 화학과를 따라갈 수 있을지 판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스카이, 서성한, 뭐 중경외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은 대학별고사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추합이 되게 많이 돌게 되는 그런 대학들까지 대학별고사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정시에서도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목을 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수 과목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 과목의 중요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예측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상위권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중하위권 대학들, 즉 대학별 고사까지 시행할 여력이 안 되는 대학들은 이수 과목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문과는 이수 과목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과 학문은 그 앞에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 철학을 들을 때 생윤 윤사 안 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과는 생명과학을 안 들으면 공학생물학을 못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물 1까지 고등학교에서 듣고 공생을 들었다가 학점이 망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는지 평가할 방법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수 과목과 대학별 고사라는 두 가지 케이스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경희대학교에서는 벌써 학과별로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다운받아서 보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통합수능 실시에 따른 변화가 이 책에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찍고 싶으시면 찍으셔도 돼요. 혹시 그 못 찍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어쨌든 다운받아서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요약한 게 이 장표예요. 결론적으로 1번 수능 모집,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왜일까요?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2번 정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일까요? 정시 통사 통과 가지고는 얘가 대학에서 따라갈 수 있는지 판별이 안 되죠. 3번 그 대학별 고사 추가 실시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통합 수능으로 변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기존 면접 시험 난이도의 상향 조정. 여기서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 드릴 텐데 면접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기부 내용 물어보는 면접이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은. 제시문 가지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럼 난이도가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는 제시문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문이과 모두에서요. 힘드시죠? 네, 잠깐 잡담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이 풀리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 약간 그래요. 이 대학별 고사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저희 오빠가 밑도 끝도 없이 오빠를 한번 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해야 돼. 네. 애들도 네. 하루에 막 4시간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야 돼. 맞아요. 다 연계되는 잡담입니다. 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희 오빠 때 정시에서 서울대가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평생 그걸 미안해 하시는데 몰랐어요. 면접이 있는 걸. 근데 그 면접이 우리는 면접이니까 우리 아들 말 잘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었는데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망했죠. 그래서 저희 오빠가 현역 때 그 정시로 서울대는 못 가고 좀 더 낮은 대학을 갔다가 지금은 뭐 어쨌든 잘 풀려서 약사가 돼서 살고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통렬한 반성과 회환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딸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해서 학족을 거의 컨설턴트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셨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 면접 시험이라고 해서 면접 우리 애는 말 잘하니까 괜찮아 하시면 안 되고 대학별로 이 대학별 고사 기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2번 말씀드릴게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별 고사 기출 문제를 검색하실 때는 앞에 대학 이름을 넣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검색하면 모든 대학이 문항 공개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작년 즉 2025학년도 문제 거의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찾아보시고 면접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5번도 같은 이야기이고요. 6번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생기부 내용 이야기입니다. 7번에서 이 모집 단위별 연계형 설정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수학 학원에서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이래요. 그 수학이 지금 공통 수학이 되면서 출제 범위가 좀 단순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별 고사에서 그럼 수학을 공통만 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수학을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위권 대학들이 미적, 기하, 확통 다 물어보죠. 논술에서. 무슨 의미냐면 수학이나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이제 공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중요성이 대입에서 감소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혹여나 내신이 좀 잘 안 나와서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면 수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문과 논술은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저도 사실 문과 출신이지만 글 쓰는 걸로 변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약간의 의문과 회의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문과 논술은 얘 붙을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얘가 되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과 논술은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대체로 합격 가능성이 예측이 쉬워요.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풀이 과정이 맞으면 접근이 가능한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목을 보내든 일반고를 보내든 내신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얘가 끝까지 수학을 들고 있었으면 고3 때도 논술 시작해서 대학 잘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놓아버리면 그냥 끝나요. 제가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아까 제가 아이랑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말 걸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학은 애가 싫다고 해도 그거를 하지 마 하시면 나중에 아마 같이 후회를 하실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살펴보시고 제가 이 자연계열 기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기출인데 뒤에 보시면 그 지금 완전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도 미적, 기하, 확통 다 나왔어요. 논술에서. 그쵸? 그래서 아예 수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못 풀어요. 손도 못 대는데 논술이 붙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미적만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서울대가 이제 면접 유형이 수학 문제 풀이에서 변화할 것 같긴 하지만 서울대 대부분의 공대는 수학 문제를 풀고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는 형태의 면접을 오랫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갑자기 준비를 시킨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과를 보내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다른 거 놓더라도 수학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에서 1차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2배수를 뽑고 이 면접 성적을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사실상 그냥 1차가 붙었다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역량을 가진 걸로 보고 2차 면접의 점수를 반영을 굉장히 크게 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같이 좀 새로 생겼고 98명씩 뽑는 그런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내신이 3등급 후반대인 아이가 붙은 거예요. 그럼 거의 꼴찌로 붙었겠죠. 근데 수학을 자기가 생각해도 약간 작두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잘 풀었던 아이가 있어요. 최초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서울대가 면접이 앞으로 좀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원래 입시에서 수학이 중요했습니다. 또 문과 모집 단위도 수학이 중요해요. 서울대 인기과에 해당하는 자유전공이나 상경계열을 가면 수학 면접 문제를 풀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과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과탐을 좀 덜 한다 뿐이지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어차피 경제학과 이런 데 미적분 안 하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시에서 지원을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과에서 어문 계열이라면 예외가 생기지만 얘가 상경을 지망한다 하면 그냥 이과에 준하게 수학 공부 시키고 생기부도 준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질의응답은 뒤에 선생님 설명까지 끝나고 그때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1시간 꽉 채워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라는 이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제도 같으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답 안 시켜도 된다고. 이해 가시죠? 네, 이거만 해도 얘가 엄마를 무시하고 싶어도 강제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저희 엄마 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사춘기 되게 심하게 여서 말을 안 했는데 딸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응? 이러고 대답은 안 해도 그때 생각했던 게 다 나중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자기는 착한다고 했구나. 네, 일단 근데 대답은 안 해요. 아니야. 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차라리 말해. 말해줄게 이랬어. 아들은 힘들 수도 있겠어요. 네. 어쨌든 되게 좋아요. 이런 방법이.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넣어놨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에 보시면 자료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온 건 진짜 핵심만 좀 서머리를 한 버전이고 이런 자료를 직접 꼭 레퍼를 들어가셔서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교 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목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려운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우리 애를 특목고에 보내겠다 하는 분도 계시죠? 손들라고 안 할게요. 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는 좀 일반고가 맞을 것 같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반고에서 과학 중점 일반고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이 과목 선택 사실상 거의 안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이 과목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선택하는 시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문과는 그냥 학교에서 애들 많이 듣는 거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사회탐구가 경제 5명 듣는데 그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 지금 과목 이거 재밌겠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 갔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선택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과목 선택을 지금 그렇게까지 피 터지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중점 같은 경우 어차피 과학을 다 듣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에서 아이가 그래도 메디컬을 가겠다라거나 아니면 공대를 가겠다는 그 약간의 방향성은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과중이 아니라 그냥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정해준 교과에서 기준 따라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목 선택한다고 굳이 컨설팅 여기저기 다니셔도 생각보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제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이 과목 선택 이야기 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컨설팅 오시게 되면.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선택의 자유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기준은 현재 고2, 고3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인공지능 수학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면 애들이 많이 해서 할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에 뭐는 좀 같이 해주시면 되냐면 과목별로 어떤 걸 배우는지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시면 좋고 또 하나 더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안타까워 하실 텐데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사실은 컴퓨터로 교직 이수를 하고 있다가 좀 약간 교직 이수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해서 지금 그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약 한 7, 8년 전에 내가 교직 이수할 적에 정부에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정보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인공지능 수학이나 인공지능 기초 같은 과목이 일부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를 제외하면 실제 교과 과정만큼의 깊이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도 이제 단톡방에서 가끔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데 그 인공지능 수학이나 경제수학 학원을 어디를 보낼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고민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배우지 않을 거니까 아, 이것 때문에 코딩 학원 보내야 되나 하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의 분위기를 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올해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 지금 고2, 고3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변하지 않았고 과목의 껍데기만 변한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공포심 갖지 마시고 본질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이과라면 과학까지 영어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런 과목들에 집중을 하셔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기타 과목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정석적이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자사고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청운고나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에서는 과목 이름이 예를 들어 선형대수라고 돼 있으면 실제로 선형대수를 좀 배워요. 그래서 자사고를 간다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일반고를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과목을 그렇게 어렵게 배우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국제정치 과목을 들을 애들이 많이 없으면 이 아이는 그 과목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새 거가 아니라 10몇 년 전인데 10몇 년 전이지?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있던 거구나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죽어도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학교의 국제정치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같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학교에 가서 듣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도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들으면 생기부에 그 내용도 적히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 운영이 막 아주 활발하진 않은데 고교 대학 연계라고 해서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세계 시민성 실천 리얼 라이브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공감하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어 보이죠? 이런 거 숭실대가 진짜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여기서는 안 가져왔는데 숭실대가 그 IT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서 이런 교육이 진짜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하는 그런 강의 한번 보내보세요. 저도 저희 사촌 동생이 그 친구는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요. 지금 숙문고등학교를 갔어요. 왜냐면 거기가 인공지능 융합 특화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숙모랑 저랑 그러면 숭실대 가서 이거 들어봐 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되실 때 너무 학원만 보내시기보다는 중3은 학원 보내시고요. 중2는 그런 과정 찾아보고 보내보시면 아이 적성 찾는 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과목명을 보시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회탐구에서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이런 과목들이 들어오고 또 과학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같은 과목이 들어오는데 이런 과목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오지선다로 성적을 내릴까요? 농구술로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애가 대답 안 하더라도 말 시켜 보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학교에서 이 농구술 시험을 일반고 기준으로 어떻게 보냐면 1시간을 줘요. 다른 자료 찾아보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못 보게 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생각을 해서 써서 내면 그게 평가 자료가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 적용받고 있는 앞세대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글 자체를 유려하게 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는 역량을 평가하도록 권장하는 게 현재 교육의 가이드라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 이쪽에 나와 있는 뭐 진로 선택 심화 과목에 해당하는 어떤 오지선다 평가가 아직 유효할 거예요. 이게 과학 1, 여기가 과학 2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융합 선택 과목들은 거의 농구술 평가로 갈 가능성이 커서 오지선다만 가지고 내신 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넘길게요. 얘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경희대가 학과별로 교과에서 권장 과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핵심 과목을 이수 안 하잖아요. 감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생명과학과 지원하는 아이가 생투에 해당하는 과정 안 들었다? 그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계열 생각보다 선택권이 없다고 한 게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문과는 해당이 없지만 이과라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가 어떤 과목 이술의 요구를 하는지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야 돼서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의 자유도가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특히나 수학은 그냥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하까지. 최소 기하. 또 기회가 된다면 확통까지도.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 교과는 이과를 쓴다면 거의 다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할 텐데 생명과학 쪽 쓰는 아이들이 그러면 나는 화생만 하면 되니까 과학 2개만 들을게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공대 가려면 물리는 꼭 하셔야 돼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지금 권장 과목에 물리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경희대는 사실 경희대 의대 정도 쓰는 애들이면 화생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물리를 다른 애들이 안 들을까요? 다 듣겠죠. 그냥 이게 겉보기에는 가점 요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특히나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 권장 과목에 해당하는 것도 핵심 교과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얘기해봤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배정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짧게 어떻게 이 자료를 보시는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딱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네.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이런 아이들은 이런 네. 고등학교가 좋아요. 그거는 다음에 또 하면 돼.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설명회보다 그땐 간담회 느낌으로 좀 학군지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면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오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이 자료로 좀 가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대학을 모든 아이들이 사실상 종합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자료는 나중에 어떻게 보시냐면 진학자가 얘네가 거의 다 수시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현역이 대학을 가는 방식은 거의 다 수시로 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료 나중에 보실 때 뭐를 보시길 바라냐면 특목고가 영재학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88.9%에 달하죠. 왜냐하면 영재학교 아이들은 정시를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학종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자사고로 가면 진학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사고 아이들은 정시를 많이 해요. 휘문고에서 현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웃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런 거 나중에 꼭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정시에 강하다면 그냥 학교 분위기 빡세고 정시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자사고를 보내시면 좋지만 이 친구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면 수시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보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 자사고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사고들은 거의 다 이과 학교 느낌으로 가고 있고 여고 남고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과목 선택 이야기처럼 자사고를 갔을 때 문과 아이들 위한 커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문과라면 언어가 좀 잘 되고 수학 선행이 잘 돼 있는 아이라면 저는 외고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자사고는 문과 커리큘럼이 거의 운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더더욱. 문과가 망해서. 저도 문과예요.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똑같이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은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왜 서울대만 중요하냐면 서울대 외에 다른 모든 학교는 논술이나 교과 이런 다양한 전형의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이 학교가 생기부를 얼마나 잘 써주는지를 아실 수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봅니다. 네, 상문고 있어요. 상문고. 일반고에서 1등. 그래서 여기 자료는 거의 중요하진 않고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교별 특징 같은 거를 좀 보실 때 나중에 저는 일반고 과학중점학급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는 제가 그 과학중점 포함해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까지 다 표시를 해본 건데 나중에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일반고 과학중점학급들 거의 학군지에 몰려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일반고 진학 실적을 보시면 자, 한 번만 다시 넘길게요. 거의 과중 있는 데랑 겹치지 않나요, 지역이? 무슨 의미냐면 일반고도 과학 중점으로 보냈을 때 생기부를 더 잘 써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번만 더 돌아가 볼게요. 이거 여기서 그 좀 제가 특이한 학교라고 모아놓은 것들의 위치랑 여기 위치랑 많이 겹치죠. 서울대 진학 실적이.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꼭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서울대 진학 실적 기준으로 괜찮은 일반고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갈 아이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가까운 외고로 보내시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대원이나 한영은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사고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형 자사고는 1차가 추첨이잖아요. 그래서 뭐 쓴다고 해서 반드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사고 입시를 막 따로 준비하시기보다는 그냥 본질에 해당하는 국어 그리고 수학, 과학, 이과라면 과학까지 이렇게 핵심 과목들을 더 열심히 준비해두고 자사고는 혹시 쓰시고자 한다면 서울형 자사고는 추첨 한번 넣어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고등학교만 그 서울형 자사고로 추첨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